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반박한 거예요. 미친 자예요. 한덕수 당신은 땜빵이야.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 양반아. 미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뭔데? 지가 뭐라고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지가 협상을 해요. 땜빵 주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왜 이래 진짜. 이 미친 자예요. 왜 이러는 거야. 미친 자라고. 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 아니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는데 왜 우리 복지가 증진이 돼? 깜짝 놀라서 욕하시는 줄 알고. 이한용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한용도 일제강점이 우리 국민에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걸 매국노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매국노예요. 도둑놈에다가 매국노예요. 지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그런데 이 최악의 한덕수는요, 미국에게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 과장 아닙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네. 요거는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미 바이든하고 협상을 끝냈어요. 자,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에 대해서 한덕수의 말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트럼프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뜯어내려고 막. 이미 우리 국회 비준을 마친 상태인데 근데 저 따위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덕수가.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고요? 예. 그리고 간단하네. 우리 흑자가 커. 음. 그것과 관련해서 대미 흑자와 관련해서 한덕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진짜 어이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와 상업용 여객기를 구매해서 대미 흑자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도 우리가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네트워크망 사용료도 안 받을 수 있다. 와. 이따위 발언을 했습니다. 와 진짜 매국노네. 완전 매국노입니다. 네. 이거는. 탄핵간 국회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JTBC에서 저보도가 나왔어요. 조직적으로 부속실에서 증거를 인멸 작업을 했다. 일단 거기 부속실에는 PC를 몽땅 다 교체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다가 거기서 불이 나는 바람에 이거 들고 뛰쳐나오고 막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다. 전자레인지에 휴대폰 넣으면 이거 원래 불나나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다. 전자레인지 돌리라는 거는 제 기억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한테 어드바이스한테 처음 나왔는데 뉴스를 봤구만. 그거 보고 한번 돌렸다고 네, 터져서 불나니까 또 끄지도 못하고. 그렇죠. 전기차 같이. 또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그 데워 먹을 것도 아니고 거기다 왜 돌려? 그거는 아니 우리나라 검사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그리고 네. 일반 예비비가 거기 섞여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난재해는 이거 딱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에만 써야 돼 하고 1조 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기재부에서 자기네들 일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로 썼다는 그 책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들통이난 거야. 네. 아니 이게 거짓말 한다고 이게 뽀록이 안 날 거라고 얘는 믿었는지 정말로. 아니 김동일 그 기재부 예산실장이 4월 17일 날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거 추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산불 이거 난 거 추가 복구해야 된다. 태풍하고 집중호우 이걸 대비해야 된다 해서 1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서 1조 4천억 원을 재난 대비용으로 우리 편성하겠다. 그래 놓고서는 4천억 원은 자기네들 쌈짓돈으로 챙겨놓은 거야. 아니요. 묘소녀입니다. 원래 큰 선거 기간이 되면 네. 광인이 등장합니다. 예, 지난 총선 광인 1호는 이낙연 전 대표였고 이번 대선 광인 1호는 한덕수 대행이에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죠.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제목 자체가 트럼프 관세와 싸우지 않겠다예요. 네, 대한민국 공직자가 타국 정책을 상대할 때 대한민국 이익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야지. 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세임이란 말을 한 거 아니야. 네.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반박한 거예요. 미친 자예요.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인양된 게 며칠 됐다고. 네. 한덕수 당신은 땜빵이야.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 양반아.
근데 이 말을 굳이 왜 하겠어요? 차이가 없다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가 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뱀장어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생 눈치로 살아남은 공무원이 왜 갑자기 자기 것도 아닌 권한을 쓰겠다고 하는 건가?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출마한다는 소리죠. 출마한다는 소리예요. 출마를 위해서 자기 것도 아닌 대통령 권한을 그럼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그것도 나와요, 보면. 네. 기자가 묻습니다.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무역 협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민감하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반응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반박했다? 자신이 체결하는 무역 협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당신은 대행이니까 당신이 하는 협상은 정당성이 결여됐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강하게 반박했다. 제가 미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뭔데? 지가 뭐라고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지가 협상을 해요. 땜빵 주제. 대타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이 선출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40여일 후에 4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0여일 후에 선출된 다음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놈이야. 한덕수 도둑질하고 있다고. 황교안도 안 그랬다. 그러면서 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그리고 미국산 LNG 구매 네. 상업용 항공기 구매 뭐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나 이렇게 핵심 달아만 쓰면 되는데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아니 지가 뭔데 자꾸 이런 협상을 지가 한다 그래.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왜 이래 진짜. 이 미친 자예요. 왜 이러는 이 미친 거야? 자라고. 그 이유도 말합니다. 왜냐? 한국이 미국에 진 역사적 빚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는 미국의 덕분이다. 이 미친 근데 진짜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게 이런 미국에 소리를 보내는 했는지. 시그널이거든요. 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 좀 밀어줄래? 나 대통령 되는 거 좀 밀어줄래? 이 시그널이에요. 그러면서 논리를 갖다 대는 게 핑계를 갖다 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 아니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는데 왜 우리 복지가 증진이 돼? 깜짝 놀랐어요. 욕하시는 줄 알고. 이완용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완용도 일제강점이 우리 국민에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걸 매국노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매국노예요. 도둑놈에다가 매국노예요. 지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지가 출마하는데 미국 립 서비스가 필요하면 미국 칭찬이 받고 싶으면 지 재산을 갖다 바치든가 왜 국가 이익을 갖다 바쳐? 이런 한덕수 같은 자들은 단순히 비판해서 끝낼 게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매국노예요. 저는 한덕수 대행을 사실 항상 의심해 왔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양반이 젊은 시절에 해왔던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 신문로에 네, 단독주택 있는 거. 자신의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을 미국의 거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에 임대한 적이 있습니다. 네, 89년부터 99년까지. 개인주택인데 미국 석유 대기업이 임대해주고 한덕수가 당시 얻은 임대 수익이 6억대였어요. 6억대. 지금 가치로 하면 수십억대예요. 그렇겠죠. 89년부터 99년까지니까. 근데 그 와중인 1995년 9월에
당신 한덕수가 통상산업부 실장 시절입니다. 엑선모빌 한국 자회사가 모빌 오일 코리아인데 한덕수 자택에 이 모빌 오일 코리아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1억 6천에. 이상하죠. 네. 그냥 월세 내고 입주했는데 왜 근저당을 설정하냐. 근저당이라는 건 돌려받을 돈이 있을 때 네. 동거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목돈을 미리 줬다는 소리입니다. 한덕수에게. 선월세 형태로. 네, 큰 목돈을 미리 줬다는 얘기고 그 시점이 95년 9월인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통상산업부 산하의 석유개발공사가 베트남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 모빌사가 참여를 해요. 그리고 45% 지분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나중에 해명하길 자기는 통상무역실장이라 자원개발 업무와는 무관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대가성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의심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장인으로부터 매입하거든요. 한덕수가. 원래 자기 집이 아니라 장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는데 근데 그 매입 자금을 이 엑슨모빌 월세 선납받은 걸로 충당했다는 거예요. 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석유회사로부터 월세를 땡겨서 집을 사고 그 땡겨서 한 집에 그 석유회사가 장기 임대를 들어와. 네.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가 한덕수가 다니던 부처 산하 공기업 사업에 참여할 때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이게 안 이상한가? 저는 이상해. 베리 스트레인지. 베리스트. 엄청 베리 스트레인지. 그 집을 한덕수 대행이 나중에 100억대 매물로 내놓았는데 팔진 않은 걸로 알아요 결국은. 근데 이것도 몇 년 전 뉴스라 제가 몇 년 전 뉴스까지만 팔로우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살고 있다라고 당시에는 해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한 3, 4년 전 뉴스라 다시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 관점에서 보면 100억대 자산을 미국 석유 회사 덕분에 가질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결국은 선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저는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그 자료도 내지 않고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 총리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냥 끌어안고 갔어요.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게 한덕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외교, 통상, 국방 분야에서 고위 관료들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조태용 현 국정원장 외교부 관료 출신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2017년에 일본 갈 때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네. 자기 소유 주택인데 또다시 이 엑슨모빌 한국 법인이 등장합니다. 모빌 코리아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도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얼마 설정했어요? 임대료 3억 2천만 원. 그걸 근저당 설정하고 네네. 그러니까 한덕수랑 똑같은 형태죠. 케이스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직에 나설 때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청문회 때 지금 권영세 비대위 대표 위원장 똑같아요. 위원장도 또 모토로라였던가? 네 맞아요. 모토로라. 네. 이번엔 압구정동 집입니다. 여기도 2년치 선월세 형태로 근저당 건설정 똑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당시에 이거 문제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누가 내 집을 갖고 왔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외국계 기업들이 왜 한국 고위 관료들의 집에 들어가냐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선월세를 주면서 저는 뇌물을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닌가? 그 무슨 또 단독주택이었던 걸로 아는데. 단독주택 아니면 아파트 네.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일로 이들이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다 흐지부지 됐거든요. 한덕수는 엑슨모빌뿐만 아니라 미국 통신기업 AT&T에서도 똑같은 주택을 똑같은 방식으로 임대한 적이 있어요. 개인 주택일 뿐인데 미국 대기업들이 왜 연속 임대를 하느냐. 이게 아주 베리 스트레인지하지 않으면 뭐가 스트레인지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물증은 없는데 그렇게 의심해 왔고
그래서 한덕수를 진작부터 자기 보직을 수익 모델로 삼는 그런 유형의 공무원이다. 자기 이익이 되면 이거 나중에 나라도 팔아먹을 자다. 그래서 큰일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분류 의심해 왔는데, 그런데 그런 자가 이번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국가의 이익을 자기 출마를 위해서 팔아넘길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맞서 싸우지 않겠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런 건 범죄로 다뤄야 된다고 봐요. 정치적 비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를 이번 기회에 탈탈 털어서 대선 나오라고 하세요.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자, 한덕수 대행이 저런 미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2+2 미팅이 미국에서 있죠. 네, 한미 관세 협상 차원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24일, 25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한미 재무통상장관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상목, 안덕근 두 사람 참석합니다. 미국에서 재무부 장관, 네, 그리고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도 너무 잘 알아요. 한덕수가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웬만하면 들어줄 자세가 돼 있다는 걸 너무 잘 안다고. 이걸 놓칠 리가 없지. 호재다. 그러니까 2+2 하자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최상목, 안덕근 이자들은 또 신나가지고 미국이 부르니까 지금 출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 감시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 두 사람이 주제넘게, 이 사람들 운명도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네. 이 40여일 후면 이 사람들 끝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우리에게 영향을 줄 그런 협상을, 그런 결정을, 그래서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나라도 하고 왔다.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산자부, 기재부 그 밑에 공무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들 장관은 곧 끝나요. 근데 이들에게 장단 맞춰주느라고 미국에 가가지고 국가 이익을 넘겼다는 게 드러나면 모조리 함께 처벌받아야 할 겁니다. 총리실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나중에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이 기간 동안 인사 알박기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뽑아내야 돼. 이 기간 동안은. 그리고 그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 알박기 대선까지 알박기한 인사들, 그리고 그 사이에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거 다 사법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디서 감히. 주어진 적도 없는 권한을 어디서 행사하는 거야? 여기서 김민석 의원 연결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김민석 의원이 서울정보청사에서 1인시 계속 이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결됐습니까? 아, 연결됐구나. 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민석 수석 최고. 지금 1인시를 계속 하시는 중인데 1인시 왜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지금 최대 리스크는 한덕수 리스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다고 보고, 사실은 한 달 전쯤부터 저는 한 대행이 출마한다고 봤는데요. 마음 먹고 지금 사전 선거 운동으로 자기 장사를 하면서 대미 협상까지도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게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35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최상목 그 부총리나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타결을 새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일본도 지금 신중론을 취하고 있고, 근데 한 대행이 황당하게 모든 권한은 내 몫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5월 3일이 공직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예. 따지고 보면 한 2주일 남은 동안에 그 안에 막 몰아붙여서 뭔가 이제 다 내주고라도 자기 과항을 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경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제가 시작을 했고요. 정부청사 앞에도 시작했고, 오늘은 지금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 자격으로 한덕수 총리한테 면담을 요청하셨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 측에서 답변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 시간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열어놓고 만날 테니까 답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도 전화로도 통지를 해놨고요. 그전에도 뭐 1대1 면담을 한 적이 있고 뭐 이것은 국회의원과 총리가 만나는 건 아주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답이 없고 제가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총리실에 이러저러한 서면으로 뭘 요청하는 것 접수하는 망 자체가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다시 확인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운동 다닐 시간은 있고 국회에 나올 시간은 없는 분이어서 아마 피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뭐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마할 거면 관세 협상에 손 떼라. 네,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할 거면 그리고 출마할 거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노코멘트라는 것은 그렇죠.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그동안의 어떤 외교가의 용례가 예스를 답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공정선거 관리를 못하니까 자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협상은 당연히 거기에서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을 떼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되기 전에 그 각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계엄 때 윤석열이 이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군 중간 간부들이 적절한 소극적 이렇게 방어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네네. 헌재에서도 인정을 했고 예. 저는 지금 최상목, 안덕근 그 장관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다양한 우리 외교 통상에 관련돼 있는 관리들, 공무원들이 그런 양심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본인들의 어떤 앞가림이라든가 나중에 후화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니 선거 나가려고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익을 그냥 아무 계산과 점검 없이 덜컥 2주 안에 내주는 불가역적인 리스크를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당장 보시면 한덕수 대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조차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안덕근 장관은 타결은 새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미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대대적인 압박을 취해야 되고요. 혹시 주변에 기재부, 산자부, 외교부, 뭐 통상 관련한 공직자들이 주변에 뭐 친지든 친구든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 필요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실 거라고 지금 보시는데 그리고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아서 2주 남았는데 근데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출마할 걸로 보입니다. 네. 혹시 창당까지 할까요? 윤석열 쪽에 창당 움직임 유보되긴 했는데 하고 연결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실제로는 뭐 창당 역량이라기보다는 이제 얹혀가는 역량인데 제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마지막에 헛꿈을 꾸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출마 욕심은 꿀떡같이 많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근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허망하게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창당을 하느냐 어느 윤어게인 신당에 얹히느냐 이런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온갖 시나리오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좀 비참하다 싶은 정도의 여러 가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위를 하시는 것은 그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혹여라도 대행의 권한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협상에 손을 댈까 봐 지금 경고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언제까지 하십니까? 본인이 출마 선언을 만약에 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본인이 어떻게 되든 자기 자유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마 사퇴 시한까지 소위 노코멘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한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일은 아마 저희 당의 초선 의원들, 모레는 뭐 재선 의원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합류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 우선 급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자, 그럼 한덕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의 이 위험성을 일찍이 감지를 하고 1인 시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역시 1인 시에 나섰습니다. 총리 공간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잠깐 짧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국민의 혈세로 총리 관저에 앉아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거 운동을 할 거면 오늘 당장 그만두고 선거에 안 나갈 거면 오늘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곧 출마하는 한덕수 대행 정신 차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국민 앞에 노코멘트 이런 이상한 영어 쓰지 말고 정확하게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한덕수 호가 이제는 매국 한덕수. 아, 이건 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네. 어색하지도 않고. 예, 한덕수를 임명한 대통령은 파면당했습니다. 40일 후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한덕수는요, 미국에게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 과장 아닙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뜻대로 다 퍼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짧게 하나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하나씩. 먼저 이 방위비 분담금. 네. 요거는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미 바이든하고 협상을 끝냈어요. 국회 비준까지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한덕수가 뭐라고 했나 살펴볼까요? 자,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에 대해서 한덕수의 말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트럼프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뜯어내려고 막. 이미 우리 국회 비준을 마친 상태인데 근데 저 따위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덕수가.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돈을 계속 빼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미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돈 많이 예. 번다 너네. 우리 흑자가 커. 네. 그것과 관련해서 대미 흑자와 관련해서 한덕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진짜 어이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와 상업용 여객기를 구매해서 대미 흑자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도 우리가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네트워크망 사용료도 안 받을 수 있다. 이따위 발언을 했습니다. 와 진짜 매국노네. 완전 매국노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퍼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관련해서 물어봐요. 기자 오죽하면 기자가 너무 막 퍼준다고 하니까 관련 대화 잠깐 볼까요? 자, 왜 이렇게 퍼주려고 하려고 하니까 한덕수가 미국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우와.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외신 기자가 너무 퍼주니까 이 사람이 권한이 있나 이런 의심이 좀 생긴 거야. 이게 뭐지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까요? 외신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진행할 권한. 너 권한인데 권한 대행인데 권한 대행인데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당신한테 그런 권한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 나는 대통령과 같은 힘이다. 자, 그러면 이게 말로 그칠 일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상목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으로 넘어가서 24일에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통상협의 플러스 2. 빨리 이제 전문가분들 빨리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의원님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
을사년에 원래 이완영이 있었는데 지금 을사년에 다시 이제 한덕수가 나와서 이완영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은 저게 90일의 관세 유예이기 때문에 네. 새 정부가 6월 4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은 35일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된 자녀 내각으로서의 대행 체제가 이것저것을 해서 하는 과정에도 국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행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본격 협상과 타결 이전의 일종의 예비 협의.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그쪽의 주장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설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격 협상을 새 정부에서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가역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그렇죠. 그렇죠. 딱 이런 제한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도 똑같을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권 교체 상황을 알고 있고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우리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너무 상식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최상목 대행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조금 더 나가서 타결은 새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 뻥크 아닐까요? 아니 그건 네. 이제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뻥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한덕수가 그만큼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 그건 하는 맞죠. 것에 대한 가정적인 그건 거죠. 맞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예비 협의를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월권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한 오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비 협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충실하게 네. 할 걸 기본은 해야 되죠. 근데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타결 권한도 없고 본격 협상 권한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비 협의는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덕수가 하는 짓은 뭐냐? 충실한 예비 협의를 하거나 또는 오버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사실상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잖아요. 매우 가 있죠. 100%죠. 뭐. 예. 그리고 자기가 마치 타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은 저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대선 출마하려고 지금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오늘부터 하면은 2주 정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수십일 넘게 남아 있는 협상 기간에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을 다 털고 자기 5월 4일 나가기 전에 출마 선언하기 전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렇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국회로 불러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 등등이 와서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고 양당 지도부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청하기를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때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렸는데 실제 중간에 군 간부들이나 우리 군인들이 사실 사보타지를 한 거잖아요. 네,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했죠. 지금 저는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최선. 네. 한덕수가 오버하지 못하게 하고 최상목 안덕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무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 지금 필요한 국면이라고 봐서 네. 우선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오늘 그만둬야죠. 왜냐하면 대행지 할 일이 딱 2개잖아요. 하나는 공정선거 관리, 네. 두 번째는 예비협의. 근데 지금 마음이 저렇게 가 있으니까 예비협의도 충실히 안 하고 오바를 하는 거고 공정선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만두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오늘이라도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웬 난데없이 무슨 노코멘트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영어 좋아하는 분이니까 영어를 말씀드리겠다고 미국에서 이런 경우에 불슛이라 그러는데 아, 개소리죠. 개소리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한 게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2사람 지명한 걸 가지고
권한대행이니까 이거 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고 맞습니다. 오히려 학설로는 못한다는 게 답설이니까 당연하죠. 그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 헌법재판소도 사실 경고를 한 거잖아요. 네. 함부로 그렇게 나대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자기도 그러면 이게 권한협정을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권한이 나라를 있대. 다 거덜내게 만든 상황이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그렇게 해서 무슨 커다란 신념이라든가 자기가 진짜 국민 뭐 상당수가 반대하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꼴랑 자기 대선 나오려고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요 협상 과정에서 그 한덕수 대행이 내란 대행 한덕수가 얻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관세율이 25에서 뭐 22나 21로 그렇지. 내려갔다. 아니면 유예 기간이 90일에서 뭐 120일로 늘었다. 전자일 거예요. 아마. 네. 전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전자야. 그런 얘기를 하나를 딱 받기 위해서 그렇지. 다 퍼주는 다 거지. 퍼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다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아까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헌재 결정 사항에 결정문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전에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 본인이 국회 선출 마은혁 등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권한대행은 그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얘기했었죠. 했어 본인이. 네. 그러니까 자기는 묘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수를 두고 있는데 묘수 반대말이 뭐예요? 떡수라고 그러거든요. 떡수. 한덕수가 계속 떡수를 두고 있는 거다. 네. 이 사람은 출마를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출마를 한다면 지금의 언행, 지금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하는 행태 모두가 스스로 네. 표를 깎아먹는 떡수로 작용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너무너무 불안해서 국회에 계시는 두 분에게 제가 뭐 질문 또는 민원을 넣고 싶은데요. 지금 24일에 협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최상목이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상목이랑 한덕수는 제가 볼 때는 사고의 방향이 매우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최상목이랑 안덕근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하는데 여기 그 누구야? 총리 이름 뭐야? 한덕수의 의중대로 저는 반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의도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 또는 뭐 지금 다른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협상을 끌고 가서 그걸 자기 대선 출마의 명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 또 각종 알박기 인사 네. 그다음에 이런 대미관세 협상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원래 바란 건 재탄핵을 빨리 받기를 바란 거죠.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말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로 탄핵 대상이 되면서 나 사실은 지난번 탄핵됐는데 별거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또 관세 협상 앞두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문제도 없는데 또 탄핵 발의를 하니 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이러고 사퇴를 바란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한덕수의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탄핵 또 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덕수 단일화론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국힘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단일화 시나리오를 쭉 가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가느냐 아니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느냐 하는 소위 윤석열 시나리오를 생각한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간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날은 안 한 거죠. 근데 왜 그때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었는데 그 당사자의 의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 이 문제를 말아먹는 것조차도 아직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 바로 했으면 한덕수 본인이 저렇게 속에 출마 의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안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너무 또 빨리 탄핵을 했으면 이거 지금 관세 협상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신중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진행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조금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24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24일 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죠. 타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오늘 저희가 오전에 이제 김현종 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 협상 TF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 회의를 하고 저희가 그 문제까지도 이것을 사고를 실제로 쳐버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네. 한덕수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그 문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그 최상목이랑 안덕근이가 미국 가가지고 이게 마치 뭐 불가역적인 뭔가의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국회가 알 수가 있나요? 거기서 뭔 짓을 사고를 쳤어 예를 들어. 아니 그거야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그건 알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오늘 들은 것이고요. 네. 가기 전에 거기서 사고를 친 것은 타결된다면 그것은 발표되는 것이고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논의가 된 것은 그거는 이제 돌아와서 숨기거나 또는 보고되거나 하는 것인데 다만 네.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한덕수가 의도하는 사고가 실제 발표로 결과로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24일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24일 날 소위 클로징 되느냐 아니냐인데 통상 시작한 날 클로징 되기는 어려운 것이기 네네.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FTA 35개국하고 협상을 했던 김현종 단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이 문제는 어느 시점에 불가피하다면은 이 협상 자체를 진행이 안 되게 하는 문제까지를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거 뭐냐면 이 꼬마 두 명이 갔잖아. 네. 꼬마 두 명이 여기 싹 이렇게 그 한떡수가 하기 좋게끔 다 만져놔. 그런 다음에 한떡수가 이제 미국 날라가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 불가역적인 협상을 마련을 딱 하고 한떡수는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내가 관세를 낮췄다. 그리고 다 퍼준 거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 나는 이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있고요. 24일날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일본이랑 미국이랑 그 협상을 하는데 사실은 사전 협의를 위해서 일본에서도 그 담당 장관들이 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마치 다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돌아왔더니 이시바 수상이 이거 다 된 거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한덕수는 이시바 수상 같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트럼프가 나타나서 뭐가 다 된 것처럼 막 언론 플레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국내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역할이 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언론 플레이 그거는 각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서 이번에 그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그 내용에 대한 디테일이 들어가기 전에 전략의 기조를 먼저 얘기를 탑이 현재로서는 탑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한다는 건 무식하기 그지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를 다 까고 다 보여줘 버렸어요 이번에.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너네가 우리 나라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퍼줘야지. 이런 얘기를 다 해놨으니 이 인터뷰 자체가 이게 무슨 협상이 되겠냐는 거야 나는. 이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은 제가 이제 무지하게 시험에 오셨을 때 방송 전에 김인성 의원님한테 아니 그래도 뭘 하든지 간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비준 안 받는 방법으로도 그렇게 꼼수 부릴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말씀 다시 꺼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비준이 끝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건데 먼저 알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구를 해도 이쪽에서 그거는 국회 절대 안 비준이 된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아서 그냥 문 열어줄게요.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와. 그리고 이시바 총리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일본 장관 갔을 때 그 마가 모자까지 막 씌워가지고 창피를 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시바 총리가 딱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 권한대행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갑자기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관세 유예 90이라니까 이건 사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자기랑 통화한 다음에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기억나시죠? 아니 트럼프가 무슨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통화했다고 관세 유예를 발표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난 내가 믿을 수가 불안한 거야.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이제 팩트 체크된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어차피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협상 기조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방위비 문제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 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현상 변경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달리 뒤집으면 그것이 우리 측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협상의 가장 강한 레버리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네. 근데 그 문제를 먼저 덜컥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거 진짜 네, 매국이죠. 이거는 매국. 저 한대행이 좋아하는 영어로 하면 도대체 뭐라고 해줘야 될지 참 네. 생각이 안 나는 수준에 근데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직을 사익에 이용하고 네. 국익을 자기 장사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 못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라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이자는 지금 이제 출마에 밑바탕을 나라를 팔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질 않고 있어. 입장을. 네. 그게 밝힌 거예요. 이게 밝힌 거죠. 네. 사실상. 그 노코멘트라고. 영영사전이나 영영사전 이런 걸 찾아보거나 아니면 영영사전의 용례 이런 걸 보면 노코멘트가 원래 시작도 그렇고 외교가에서 예스를 답변 거부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나름 멋을 부려서 예스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국민들 앞에 영어 쓰면서 참 저 오만하게 최악이야, 그지없는 짓을 한 거죠. 네. 그 지금 뭐 한덕수 쪽에 막 사람 붙는다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뭐 나와 있는 거 하나는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무슨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를 출범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붙는 사람이 손학규, 고건 네. 전 총리 했었던 그리고 뭐 김만복 전 국정원장 그리고 붙어. 국힘의 선관위원장하고 있는 황우여도 뭐 이렇게 붙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붙으라고. 붙으라고. 근데 네. 이제 요 말씀 한마디만 예, 꼭 예.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를 저희가 사실은 제가 한덕수 대행하고 이러저렇게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대1 면담 같은 것도 하고 사실은 뭐 같은 학교를 다닌 그런 인연도 있고 예. 그런데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1대1 면담도 하고 뭐 이랬던 대화가 가능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저는 저 총리가 된 과정 인사총리의 네. 과정을 보면서 과거에 일반 관료일 때 한대행과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가 된 한덕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보면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처럼 이 기사를 쓰는데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대행은 사실 전혀 영향가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요. 선거에서. 네. 그런데 이제 단일화론 한덕수 단일화론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와도 안 되고 다 합쳐도 안 돼요 하는 자기 고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덕수 얘기를 그렇죠. 지금 해보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문제가 이렇게 쫙 드러나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걸로 우리 보세요. 지금 이미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미 국민의힘 경선은 끝났고 거기다가 어떻게 갖다 붙여보려고 하는 한덕수의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면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 판단이 심플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드러내서 네.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지 네. 솔직히 얘기해서 한덕수 두려워서 그런 건 대행이 아니다. 무슨 저 국민적 누가 봐도 소구력이 그렇죠. 있습니까? 네, 아니 그렇죠. 누가 봐도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다 합쳐도 국민의힘 다 합치고 한덕수 합치고 거기 뭐 심지어는 요즘 뭐 이준석도 합치는데 다 합쳐도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계엄 당일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사람이 강의구 부속실장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자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계엄 이후에 휴대전화 교체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부속실 컴퓨터 싹 다 교체했죠. 맞아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
부속실 직원 한 명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렸대. 아 진짜로? 먹으려고 했나봐.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네. 불꽃이 막 찌고 난리가 나가지고 와. 꺼내가지고 막 복도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대. 와.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이 이제 빼박이지. 맞죠? 네. 그런 상황을 꼭 머리에 담아 두시고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 의심스러운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소개해 주세요. 자 문자를 보냈는데요. 자, 요 시간 중요합니다. 네, 자 12월 3일 저녁 8시 8분 계엄 선포 전입니다. 네. 한덕수가 실장님 텔레그램 좀 봐주세요라고 강의구한테 보낸 거예요. 문자를. 자 그렇다면은 한덕수가 계엄 직전에 강의구한테 텔레그램을 보낸 거잖아. 그렇죠. 그건 팩트죠. 팩트잖아. 네. 텔레그램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한덕수가 뭐라고 보냈는지. 근데 그거를 강의구가 지웠어? 삭제를 했어. 텔레그램을. 없어진 거네 그럼. 없어졌어. 그래서 경찰이 한덕수를 12월에 한번 불러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경찰이 불러가지고 어떤 내용을 보낸 거냐 이렇게 했더니 한덕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녁 8시쯤 윤석열한테 전화가 왔고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강의구 실장한테 내가 가는데 누가 오는 거냐라고 보냈는데 답을 안 하더라.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다. 자, 한덕수 내란에 대해서 깊이 관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사실 저는 한 달 전쯤부터 한덕수 대행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한덕수 대행 출마를 생각했던 게 소위 국민의힘 당권파 내에서는 지금 무소속 출마 방식이 아니라 처음에는 경선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생각했고 대선에 꼭 이긴다기보다는 그렇게 그 한덕수 후보를 밀어가지고 그 세력이 그 후에 당권을 잡는 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것이 하나가 있고 한대행 입장에서는 재수가 좋으면 혹시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근사한 어떤 시나리오로 출마 과정을 바랬겠죠. 아까 말씀처럼 뭔가 탄압 또는 뭐 탄핵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한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미 김이 거의 빠진 거죠. 이미 김이 빠진 거거든요. 이제 네. 뭐 대단하고 선한 훌륭한 순수한 뭐 이런 출마이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없기 때문에 여론도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에 용을 쓰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처럼 저는 방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가면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수사 대상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야. 그래서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이 나이에 내란 공범 수사받고 가느냐 아니면 혹시 대선 후보로 뛰면은 그 다음에는 정당한 법의 수사를 받아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서 어떻게 피해를 지금 그 계산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예,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는 것 같아. 한덕수. 그럼 나 살기 위해서 나라 팔고 그냥 다 하는 거네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저 사실은 한덕수 최상목은요. 제가 볼 때는 해방 이후에 최악의 관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관료. 최악입니다. 저런 최악입니다.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네. 좀 기분이 아주 나빠지는 사실 공부하고 엘리트 되고 미국 가서 뭐 유학하고 국민 평생 먹어서 잘 살고 저런 사람들은 정말 추방돼야 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만약에 진짜 불가역적인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김세가 포착되는 순간 한덕수는 바로 탄핵 절차도 갈 수 있는 거죠. 저희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면밀히 보. 그리고 이게 지금 보도 나온 것 중에 부속실 대통령 부속실 여기가 분명히 내란 계엄 때 뭔 짓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지금은 일절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뭐 탄핵안 국회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JTBC에서 저 보도가 나왔어요. 조직적으로 부속실에서 증거를 인멸 작업을 했다. 일단 거기 부속실에는 PC를 몽땅 다 교체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다가 거기서 불이 나는 바람에 이거 들고 뛰쳐나오고 막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다. 전자레인지에 휴대폰 넣으면 이거 원래 불나나 이게? 아니 원래 이 안에 2차 전지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아 배터리? 아, 아 배터리가 배터리, 불이 아 그거 터지지 보통은, 그렇지. 예. 예. 그 배터리에 아, 그 전자레인지가 그 전자파를 이용해서 데우는 원리니까 그렇지. 아. 전자파에 잘못 반응하면 아. 이게 특히 배터리에 불이 붙는 경우가 근데 휴대전화 없애려고 할 때 보통 한강에 던져라, 예. 바위로 깨부셔라 그렇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리라. 전자레인지 돌리라는 거는 제 기억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한테 어드바이스한테 처음 나왔는 뉴스를 봤구만 저것들이. 그거 보고 한번 돌렸다고 해서 네, 막 터져서 나가지고. 불나니까 그 끄지도 못해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불 붙으면 전기차 같이. 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부속실이 지금 저는 처음부터 강의규 부속실장이 네. 윤석열의 문고리 권력이잖아요. 네. 검찰총장 시절에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은 그 특활비 관리하는 금고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이 어쨌든 그날 최성목한테 뭐 쪽진가 문성가 준 거하고 조태일 외교부 장관한테 준 거하고 그 이상민한테 준 거, 이상민이 지금 소방청장한테 줄 거라고 했다고 지금 하는데 문건들을 다 프린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프린트를 부속실에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도 그 안에 다 남아 있을 텐데 정말 누구한테 어떤 내용의 문건을 전달해 줬는지 그거 다 없앴다는 거예요. PC를.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막 돌리고. 열심히 이거는 없었겠죠. 이거는 그러면은 당연히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될 만한 사유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거.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구속 사유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예. 구속 사유가 대표적인 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인데 예. 증거 인멸을 저렇게 밖에 다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요란하게 했으면 그거 자체가 구속 사유인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그 데워 먹을 것도 아니고 거기다 왜 돌려? 그거는 아니 우리나라 검사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아니 그리고 예.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제 총장 할 때도 데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 보면 특활비가 총장한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가끔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한테 주지. 상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심부름을 누가 하냐? 저런 사람이 합니다. 비서관이 이렇게 찾아갖고 예. 법무부에 쓱 가서 예. 딱 드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전 독재 정권 시절에 관행이죠. 국정원 돈 특활비는 청와대. 기조실장이 들고 청와대 갖다 바치고, 네. 예. 저거는 이제 총장 비서관이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장관한테 상납하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네. 그때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예. 관행적으로 이거 받으시는 겁니다 해가지고 받으면 탈날 수 있으니까 예. 받아본 적 있냐 했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거 모르더라고 확실히. 장관이? 예. 혼자 먹었네 그러면. 그렇죠. 수준이 혼자 다. 아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총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가 되게 많은 엄청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전엔 다 그 나눠 쓰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었거든. 최소한 장관한테 한 30%는 준다고 했었잖아요. 많이 그전에. 줘요. 예. 아니 그 특활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참 오늘 이거 먼저 합시다. 그 지금 추경 뭐 12조 2천억인가 12조 2천억인가 뭐 저기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제 목적으로 재난 예비비 이게 1조 4천억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1조 4천억 원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 경향신문에서 이걸 그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반 예비비가 거기 섞여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난재해는 이건 딱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에만 써야 돼 하고 1조 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기재부에서 자기네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로 썼다는 그 책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들통이 난 거야. 예. 아니 이게 거짓말 한다고 이게 뽀록이 안 날 거라고 얘네들 믿었는지 정말로. 아니 김동일 그 기재부 예산실장이 4월 17일 날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거 추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산불 이거 난 거 추가 복구해야 된다. 그리고 태풍하고 집중호우 이거 대비해야 된다 해서 1조 4천억 원이 필요하대서 1조 4천억 원을 재난 대비용으로 우리 편성하겠다.
그래 놓고서는 4천억 원은 자기네들 쌈짓돈으로 챙겨놓은 거야. 그게 근데 참. 예비비라는 게 뭐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이긴 한데 재난 관련 예비비를 전용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재난제 그거는 1조는 전용이 안 되고 안 되죠. 그래 1조를 딱 목적 예비비로 목적 예비비는 네. 전용이 안 돼. 그렇죠. 이건 해놓고 4천억 원을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을 한다고 보고는 해놓고 네. 4천억 원은 일반 예비비로 돌렸다는 거야. 아 허위 보고였네 그러면. 그렇지. 그게 허위 보고네. 아 저런 것들이 지금 그것만 저런 얘기해야 것들이 지금 되는데. 나라 돈을 지금 다 주무르고 앉았어 지금 내 황당하네. 저거 하고서 지금 저 예산실장 어디로 보냈을걸요? 최근에 최상목이가 인사했잖아요. 왜? 국장들. 세제하고 예산실장 승진 보냈죠. 예. 세실장 예산실장이 어디를 갔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제가 알기로 하나는 ADB를 가고 하나는 캠코 사장으로 갔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거 ADB 는 마지막에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예. 예. 예산실장이 ADB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네. 나 그거까지는 내가 확인 못 해봤는데 그럼 외국으로 영전시켜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나 그거 확인해봐야겠네. 확인해봐야 돼 이거. ADB가 아마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시아에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데인데. 다. 좋은 자리죠. 네. ADB. 네. 아, 거기 요거 아마 가면은 뭐 부총재인가 뭐 그런 자리로 가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보니까. 우리가 ADB에. 돈 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 자리가 있는 거잖아. 요건 제가 확인해봐갖고 아 이거 좋은 지적하셨어. 네. 맞아 예산하고 세제실장 지금 최근에 승진이사 시켰다고 했거든요. 어디로 보냈다고 했거든. 네. 어디로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 최상목이가 용산에 있을 때 경제수석 할 때 행정관으로 데리고 있던 선수들이 국장으로 있었는데 예. 그걸 승진시켜서 1급 자리를 줘야 되니까 마지막 예. 지금 얼마 안 남은 동안 4, 50일이라도 1급을 해봐라 예. 이런 취지로 올려놓고 예. 지금 그 자리에 있던 1급들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차관은 못 시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디 자리를 줘서 캠코 사장, ADB 사장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진짜 신나게 인사하네 요새 보면. 그러니까 너무해. 진짜 정말. 아주 신났어. 그러게 참. 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아니, 나쁘죠. 이제 40일 남았는데 40일 남겨두고 지네들이 막 이렇게 막 인사해서 도장 찍어주고 한독수 대행은 또 그 도장 찍어주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상식 바뀌죠.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 이거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저렇게 아랫사람 챙겨가지고 첫 번째는 입막음, 두 번째는 나중에 정치할 적에 자기 기반으로 뭐 예. 쓰거나 이런 건데 저자들의 행보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나빠요. 이 국회나 여기서 이렇게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행정부 인사권이니까.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제 저거 그 임용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예. 사실상 저렇게 알박기를 해버리면 임기직이라서 빼내기가 쉽지 않죠. 그 금방 나왔네. 김동일 예산실장 아까 말했던 네. 김동일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 ADB 맞지? 이사직으로 예. 자리를 옮길 예정이고 진짜로. 정종훈 세제실장은 캠코 사장. 오늘 특종 많이 하네. 오늘 막 번득번득 하네. 감 좋아 지금. 요새. 조수진 변호사 나올 때 이렇게까지 감이 나고 좋진 않았는데 만만한가 봐. 사랑하는 고백 오니까 막 머리가 돌아가네요. 그러게 ADB로 아직 간 건 아니고 예. 지금 이사직 갈 예정이라고. 아, 그렇죠. 그거는 ADB하고도 네. 맞춰야 그렇지. 되는 거니까. 캠코가 또 연봉 많은데. 어휴, 캠코 좋은 자리죠. 진짜. 하여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하여튼 갈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게 보내겠지만은 예. 저렇게 해줘서 보낸 거면은 절대 보내면 안 돼.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면 캠코 사장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캠코라는 게 한국 자산관리 그렇지. 공사잖아요. 경제 어려워. 부실 자산 이제 자산이 관리하는 훨씬 늘어나요. 이럴 때 점점 늘어나요. 부실 자산들. 네, 부실 자산이. 예.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PF 때문에 뭐 제2금융권 중에 오늘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캠코가 갑자기 그렇지. 한때 캠코가 재계 순위로 따지면 맞아. 탑 5 안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중앙지법 파산부하고 네. 그렇겠네. 그렇겠네. 참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걱정입니다. 걱정이 한두 가지 아니야. 지금 아까 저 그 강의구 부속실장 얘기다 여기 나왔는데 네. 강의구 실장은 어쨌든 간에 전날 컴퓨터부터 이제 다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된 다음에 이제 교체 컴퓨터부터 바꿨고 이 컴퓨터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여기에 모든 증거들이 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휴대폰 이제 교체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교체하고 이것도 또 강의군은 전자레인지에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는 그 부속실 직원이 한 명이 돌리다가 불러갖고선 그 난리친 거 보고선 그다음에 거기는 돌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왜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안 하는지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뉴스도 나왔어. 한독수를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전화기를 압수는 안 했던가 봐. 그 한독수 대행이 이거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전화기를 뺏기지는 못하고 뺏을 수는 없고 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문자 메시지에 저 내용이 있었나 봐요.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이 아니고 텔레그램을 그 전에 보낸 게 있는데 안 보니까는 텔레그램 좀 봐달라 하고 이 얘기를 이제 그날 개업날 당일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경찰이 강의구 핸드폰을 봤더니만은 이게 다 지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텔레그램이. 아마 텔레그램이 그러니까 상대방 우리 지우한 거 폭파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독수 텔레그램에서도 지워져 있을 테고 보나마나. 아니 그리고 타이머 설정 기능도 있잖아요. 자동 폭파. 예. 그렇지. 그거 하는 사람들 많아. 저도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하고는 혹시 몰라갖고 자동 폭파하는데 100% 자동 폭파 기능 그러니까 다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100% 달아요. 그렇지. 나는 안 다는데. 검사한 지 오래라서 너무 오래전에 나와서 그런가? 그래서 한독수 대행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 텔레그램 내용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그날 개업날이어서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지금 가는 중인데 나한테 이거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 도대체 거기 누구 오는 거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보냈다는 거야 텔레그램 내용으로는. 근데 이건지 아닌지는 모르지. 무슨 내용인지. 한덕수 총리에게 유리한 내용이니까 보여준 거네요. 아니 말한 거야? 말한 설명한 게. 텔레그램 내용이 다 지워져 갖고 지워져서 경찰이 말로? 물어본 거야. 그따 보냈다는 텔레그램이 뭐였느냐 하고 한덕수한테 물어봤더니 한덕수가 누구 오는 거야 하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그 다 호출했을 테니까 물어봤다는 거야. 저건지 아닌지는 모르죠. 물론 저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 저렇게 지우고 막 이런 거는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어쨌든 그 일단 난 다른 거보다도 그 휴대전화를 그 전자레인지에 돌린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도 지금 특정이 됐거든요. 검찰에서부터 계속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로 왔다는데 부속실로. 이 사람은 일단 구속 사유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일단 근데 증거인멸을 한 거는 확인이 되는데 범죄 혐의가 나와야죠. 혐의가 내란과 관련해서 어떠한 가담이 있었는지 혐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체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일단 혐의와 관련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범죄 사실 쓰기가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석열이가 특검에 있을 때 박영수 특검 때 그때 그 문고리 3인방을 탈탈 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정호성이가 휴대전화 3개를 어디다가 맡겨놨다가 왜 그게 나오면서 거기서 최준실 목소리 녹음이나 이런 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정호성이 용산에 있었으니까 그 얘기부터 강의구한테 해줬겠지. 그러면 더더욱 저 강의구에 대해서는 빨리 그 신병을 확보해서 강제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일부러 뭐랄까 그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조사가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경호처건 비서실이건 그 MBN에서 지금 단독이 뭐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경찰 특수단에서 김성우 경호처 차장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검찰은 거부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법적 쟁점 등이 달라서 동일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고. 이미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발된 건이라 김성훈 차장 부분만 분리해서 이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했잖아요. 이제 지금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거고 그 외 김성훈한테 지금 고발 사건은 이거 어떤 걸려나 내란 사건 이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란도 있을 거고 뭐 증거인멸 관련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걸 지금 검찰에서 좀 핸들링하고 있었나 보죠. 이거는 내란은 물론 검찰에서 내란도 지금 김성훈 관련해서도 그렇지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 수사하고 있으니까는 김성훈 관련해서도 이 아마도 사건을 시민단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고발한 게 많을 텐데 고발을 검찰에다가 해놓으니까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된 사건이라고 하네요. 위증한 거 거짓말하고. 그거를
그거구나. 그거는 난 요즘 관심 있는 게 하여튼 그 김성훈 그 대통령실 CCTV하고 비화폰 서버 이게 꼭 필요한데 어쨌든 PC 이거 교체하고 막 이런 것도 CCTV에 어쨌든 다 담겨 있었을 거 아니냐. 경찰이 김성훈이한테 당해서 많이 빡친 것 같아요. 이래저래 계속 저렇게 흘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건 다 경찰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관사 얘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이거 절대 잊혀지면 안 되니까 이거 계속 좀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도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일단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그 언론사 단전 단수 이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거 헌재에서 이상민 증언 그거 멀리서 이렇게 봤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잊혀질 만 했으니 다시 한번 좀 웃기는 발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봤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이상민을 경찰에서 18시간 밤샘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혐의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야. 이상민 전 장관이요. 왜 그랬을까요? 헌재나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물론 대답 안 하겠다고 그랬고 헌재에서는 그래도 대답을 했잖아요. 뭔가를. 나와서 대답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건데 네. 저 헌재 증언 저것 때문에 이상민 몽골 인설이 나온 거 아니에요? 멀리서 시력이 한 4.0 7.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멀리서 쪽지에 적혀진 네. 글자를 다 읽을 정도로 네. 그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상민, 최상목 공통점이 다 쪽지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렇지. 네? 네. 네, 대통령 별거 아닌 거다. 문서, 대통령한테 문건 건네 이렇게 받은 절대 얘기 안 것도 해. 쪽지고 네. 이상민 장관 전 장관이 본 것도 문서가 아니고 쪽지고. 네. 근데 그 멀리서 봤다고 치고 그러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네주지 않았으면 자기가 본 거를 바로 소방청장하고 그거 갖고 통화를 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시를 내린 바가 없잖아요. 자기는 멀리서 봤을 뿐이지 그게 만약에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으면 그 쪽지를 받았어야지 본인이.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거기서 스텝이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가 하나도 안 그것뿐만 맞으니까 아니라 그냥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다 보면 얽히니까 스텝이 본인 말이 안 되는 정색이 저기 서울법대 내란과 나와서 판사까지 지냈던 저기 법비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법꾸라지 짓을 하는 건데 지금 김용남 의원이 지적하셨지만 그 앞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 때 앞이 지들끼리 헌재에 나와가지고 그 충암 동문들끼리 한 얘기하고도 안 맞아.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쪽지를 줬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상민한테는. 예. 자기가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장인지는 얘기 안 하면서 누구 줬냐. 그러니까 거기에 최상목도 있고 이상민도 있고 얘기했다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상민이는 안 받았다고 해야 되니 저기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쪽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김용현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지가 다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예. 또 동문 선배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다가 막상 이제 또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서울소방본부장 얘기하고도 다 안 맞잖아요 지금. 다 이상민이가 지시했다는 건데. 소방청장은 그러니까 이상민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네네. 국회에서 그렇게 네네. 증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상민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계속 저 부분을 좀 틀어주는 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복귀를 시켜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야만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개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허석권 총장이 국회에서 저 말을 하는 바람에 이상민 장관이 사실 굉장히 곤란해졌잖아요. 자기는 멀리서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헌재에서 어떻게 그때 뒤집기 신공을 했냐면은 그 쪽지에 자기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수신인이 최상목도 여기 기재부 장관이라고 돼 있었잖아. 수신인이 예. 행안부 장관이라고 돼 있지 않고 소방청장으로 돼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줄려든 게 아니고 윤석열이 소방청 지금 자기한테 전화했다고 하는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저 문서를 언론사 단전다수 지시하는 문서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똑같은 수법이죠. 자기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사령관들이 아래 일단은- 것들이 전부 그렇죠. 다 지들이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자기는 분명히 차장이랑 서울본부장한테 얘기한 거는 있으니까 그건 소방청장이 한 거다. 내가 시킨 거 아니다라고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을 갖다가 18시간을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니 무슨 말을 하겠어. 앞뒤가 안 맞으니. 그러니 묵비권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 괜히 얘기해갖고 앞뒤가 꼬일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그 헌재에서 그래서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국회 측 변호인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게 소방청장으로 수신인이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소방청장으로 쓰여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어봤거든 그때 것도 한 복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그 단전단수 문건에 소방청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찍이 봤고 네. 그 아까 1, 2분 짧은 순간에 대통령님 만류하러 들어간 상황에서 얼핏 본 거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합니다만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소방청장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면 이 문건을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면 누가 전달해야 됩니까? 그게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겠어. 아니 거기서 그 자리에 국무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소방청장한테 줄 문건을 거기서 갖고 있다는 게 그 말이 되나 말이. 근데 그냥 우기는 거야 그냥. 그렇죠. 아니 그리고 만류하러 들어갔대잖아요. 예. 뭘 만류하러 들어가? 뻔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니까 이제 그 이상민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CCTV나 이게 압수수색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그 컴퓨터는 다 이게 담겨 있었을 테니까. 진짜 원본들이 그 프린트도 했을 테니까. 비어폰 서버도 그래서 중요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수사 대상자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대놓고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을 이거 정말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정권 바뀔 때 40일 뒤까지 정권 바뀔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막 솔직히 막 돌에서 열불이 나. 근데 결국에 수사는 그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인데 증거인멸이 이미 상당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됐겠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럼요. 이잣듯이 없앴을 거 아니에요. 없앨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없앴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수사 의지를 가진 쪽에서 하더라도 이 쉽지 않아 보이는 수사고 결국에는 그 먼저 구속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실은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참 위험한 수사예요. 이런 그러니까 게. 나 그런 말 못 들었다 한 적 없다 해버리면 그냥 그만인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이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강공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답답해요. 자, 그 한덕수 얘기도 좀 보고요. 목요일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 시작되잖아요. 최상목 기재부 장관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이미 미국 갔고 한덕수 대행이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서 맞서지 않겠다. 미국은 지금 맞서겠다고 지금 군침 흘리고 덤벼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다 내주겠다는 얘기인가? 한덕수 총리가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답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한덕수 총리나 그렇지 노코멘트 그리고 최상목 안덕근 장관이 글쎄 지금 그 보도를 보면 우리 쪽이 만나자고 요청을 한 것처럼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바보도 그런 천하에 그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쉬운 게 누군데 지금. 아니 그리고 우리는 핑계 대기가 얼마나 그럼. 좋아요. 아니 우리 이제 40여일 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 그리고 우리하고 협상해서 뭐해? 우리 만나서 얘기해봤자 당신들 시간 낭비니까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진짜 앞으로 책임질 사람들하고 그때 가서 뭐 협의가 됐든 협상이 됐든 다음 팀하고 해라. 나하고 얘기해봤자 나올 거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미국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트럼프가 모르겠냐고. 그렇죠. 최대한 밀어야지. 최대한. 그래서 그 바보 아니에요. 한덕수나 지금 최상목이나 바보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요. 지금 트럼프가 그걸 모르겠어. 얼마나 지금 군침 흘리고 있겠어. 한국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데 얘네들한테 다 홀랑당 벗겨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알면서도 바보가 아니라면 알면서도 호응해주면 그건 나쁜 거지. 매우 나쁜 거죠. 매우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나라의 이익을 팔아먹어서라도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트럼프한테 뭔가 호소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상황이 이렇게 아주 곤란하고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먼저 저 자세로 맞서지 않겠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그럼요. 시범 케이스로 삼을 생각이 넘쳐날 거예요. 자, 다른 나라들 다 잘 봐라. 먼저 와서 저렇게 조아리니까 우리가 관세한 자동차 관세 25%인데 20%로 깎아줬어. 시범 케이스로다 시범적으로 이걸 홍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리고 그게 먹힐 수 있고 대신 그럼 한국이 뭘 해야겠어요? 자동차 관세는 5% 정도 깎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나 최상목 그걸 업적이라고 이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신 뭔가 큰 걸 하나 주겠지. 그게 바로 알래스카 가스관일 가능성이 난 매우 클 것 같아서. 왜냐면 한덕수하고 그 트럼프가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를 했잖아. 그런데 딱 콕 찍어서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얘기를 그거만 콕 찍어 방위비도 얘기 안 했어.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을 갖다 콕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화 끝나고 나서 트럼프는 매우 훌륭한 통화였다,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나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도장 찍을까 봐. 사실은 저 가스관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약간 많이 불투명하자는 거잖아요. 불투명. 아 저게 사업성이 있으면 50년 전에 개발된 유전인데 아직까지 저걸 놔뒀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뭐해 그러면 저게 돈 되는 거면은 엑소모빌은 뭐 하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아무도 선뜻 돈을 안 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됐다가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덜컥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번 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 불안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왜 가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없는데 그 핑계 대고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핑계 대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가냐.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베센트 장관 만나서 아마 그거 물어보려고 가는 것 같아. 미국 국채금리 어떻게 돼요? 베센트가 재무장관이니까. 재무장관이니까 제일 잘하지. 내 좀 갖고 있는데. 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 갖고 있을 때.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뭐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까지는 총리실이 일정이 빡빡하게 다 짜여져 있대거든요. 뭐 평택 미군 기지 뭐 방문하고 뭐 거기 하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일절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총리실 한 달 정도는 간략하게라도 일정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일정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총리실 일정이 없다는 거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 아니면은 미국 간다는 거. 가서 미국 가는 건 좋다 이거네. 가서 바다 한번 먹고 오는 건 좋은데, 아니 버터 한번 먹고 오는 건 좋은데 뭔가 거기서 도장 찍고 올까 봐. 아니 근데 가는 거 자체가 지금 상황이 이번 주에 경제부총리하고 산업부 장관이 가는데 다음 주는 거의 돌아오자마자 또 간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기 같이 최상목이나 안덕근이 그냥 있을 수도 있죠. 아 체류하는 동안에 가서 그러면 진짜 이건 사인하러 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하러 가는 거 외에는 말이 안 되지. 그 상황이 제가 사실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덕수가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나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 게 저는 더 열받는 거예요. 불안하고. 트럼프의 이해관계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트럼프는 분명히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너 이래야만이 지금 너 나가면 되잖아. 40일 뒤에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근데 대통령 될 거 아닌데 알래스카 저 가스관 만약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기후까지도 하겠느냐. 우려스러운 상황. 저게 64조 원을 물론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지만은 64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저걸 미국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은 다음 정부가
저기 밑빠진 독에 돈 미국하고 어쨌든 계약했으니까 돈은 태워야 될 테고 쓸 돈이 있어야지 뭘 정책을 피든 말든 뭘 하지. AI에 100조를 투자하든 뭘 하든. 자꾸 그런 말씀하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이거 한덕수 총리가 평생을 그 기관 카드와 운전기사 딸린 관용차를 타고 다닌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 보니까 앞으로 한국에서는 그거 기관 카드하고 기사 차량을 제공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미국 측에서 제공받으려고 그러나? 그렇다. 하여튼 뭐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우려가 민주당이 되는 거야 좀 지금. 적극적으로 경고를 하고 뭔가 조치를 예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선을 정해주고 예. 이걸 넘어서면 너는 바로 탄핵이다. 그 들을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미국에다가도 예. 이런 상황을 다음 정부가 인정하지 않겠다. 예. 너네도 조심해라. 뭐 이런 게 메시지로라도 나가야죠. 그래야지. 암만 말로다가 경고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들 아닙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그래서 결국은 탄핵안 보류하기로 했잖아요. 예. 저 사람들은 민주당이 지금 우리 탄핵 못 시켜 이 확신이 드는 거야. 예, 그걸 전제로 지금 확실히 움직이고 그런 있는 거야,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출장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한덕수 대행이 만약 간다면은 저건 도장 찍으러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타이밍상으로. 아니 그런 노림수도 가능하겠죠. 아니 당연히 탄핵 소추를 해줄 줄 알고 지금 대선 출마 계획을 잡아놨는데 민주당에서 안 해줘갖고 출마 명분을 못 잡겠어. 그러면 다음 주에 미국 출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 사인하러 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안 할 방법이 없잖아. 직무정지를 얼른 시켜야 되니까 사인하기 전에. 그러면 그 핑계 대고 5월 4일 전에 사퇴하고 출마하는 그런 시나리오인가요? 그런 생각도 뭐 저 머리에서 해볼 수는 있겠네. 그렇게 하면서 나는 경제가 걱정되고 어떻게든 한미 관계 이거 대응으로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나라가 어려워졌다. 이런 식의 프레임.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한덕수 대행이 뭐 미국 출장 가고 이 관세 협상을 갖다 이번 그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뭔가를 도장 찍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것 같으면은 그 즉시 본회의 일정 잡고 그게 본회의 일정 잡고 예, 맞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둘 다 책임 물어서 탄핵시켜야 됩니다. 왜 권한에도 없는 나라의 운명에 걸린 일을 대통령도 아닌 권한 대행 주제에 그걸 도장 찍으려고 하느냐. 예. 당연히 그거 탄핵 시켜야죠.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탄핵 소추를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한덕수가 그걸 노리고 뭐 탄핵 소추 본회의 가결 직전에 사퇴하고 출마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사인할 기세라면 아유 차라리 출마해라 해. 그리고 탄핵 소추하는 수밖에 없지. 출마하겠다는데 출마하게 네, 놔두지 네. 뭘 그게 두려워. 아 그럼요. 꼭 출마해야죠. 지지율도 제일 높게 나오더만. 김문수 후보도 그러니까 응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만 나온다 그러면 양보할 생각이 있으니까 네. 전광훈 한덕수를 얼마든지 갈아탈 생각이 있어서. 아니 근데 나 그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SNL이라고 혹시 보세요? 예. 그걸 보셨어?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저 그거 짤에 뭐 돌리길래 잠깐 본방에서 들어가서 봤는데 보니까 그 홍준표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편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 거기 나갔어요? 지난주에 한번 나오고 지난주에 한번 나왔어. 그런데 나 그 아마 캠프에서 보면은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 무슨 동네 그냥 노인정 그 할아버지들 아니 내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완전 그 느낌이야 그냥.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 그냥 노인정 할아버지들이 야 저거 보고 그렇겠죠. 어느 누가 표를 찍겠냐 저 사람들 동네 할아버지들 그냥 뭐 김무수이 생수병 들고 힘 좋다고 막 이렇게 들고 왔는데 뭘 들어요? 생수병 편의점 알바로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그러니까 저런 분들 나오고 막 이제 어쨌든 한덕수는 무조건 도장 찍을 것 같으면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못